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발사 1주년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의 영구 음영 지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낸 유인 달 탐사선 착륙 후보지와 달의 앞뒷면 경계 지역 등의 모습이 고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1977년 발사돼 47년째 태양계 안팎을 두루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 2호가 지난달 말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사는 연락 조절 10여일 만인 이달 초 보이저 2호의 신호를 감지했지만 감도가 미약해 여전히 교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폭염 관련 보험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입이 줄면 보존해주는 방식인데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특화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눈이 점차 북진하면서 이번 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목요일쯤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마크 저커버그 간의 격투기 대결이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즉각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결투가 가능하다며 트위터의 대항마인 스레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전력 수요가 92.9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예측되는데 예비 전력이 11기가와트 이상 남아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전력 공급 능력이 현재 104기가와트가 확보돼 오늘과 내일 92.9기가와트 전력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11기가와트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관련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라메트릭 보험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지난 5월 출시됐는데 폭염이 사흘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면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영국도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낙농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900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최대 27만 원이 나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6월, 사흘 만에 6천 건 넘게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폭염이 지속되는 좀 날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한 보험들이 등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차원으로 좀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피해를 특정해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미니보험도 최근에야 출시됐습니다. 계절 맞춤 미니보험은 시즌별로 특화 담보를 제공하고 여름 시즌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열사병, 일사병 등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미니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가 길어져 피해가 확산하면 보험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20여 명, 지난해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 탓에 시원하고 쾌적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위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은행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은행 점포.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물과 주전부리까지 작은 카페나 다름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더 좋지. 이런 데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올 수도 있고 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커피집 가면 돈도 드는데 그냥 공짜. 시원하고 그냥 무조건 좋아. 그냥. 은행 업무를 보지 않아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인원 제한 탓에 중단했는데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3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생수랑 시원한 에어컨도 바탕으로 이제 여름 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방문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고는 이제 좋다는 반응을 많이 이제 얻고 있고요. 서울시와 손잡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은행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오면 무료로 식수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온열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6월부터 260여 개 지점이 동참했습니다. 감사하죠. 고맙고 이렇게 물도 제공해주고 하니까 어떤 때는 물 마실 데가 없어요. 목마를 때 모르고 물 안 갖고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내가 왜 안 갖고 왔나? 이렇다 보니 볼일이 다 끝나더라도 조금 더 쉬었다 가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시원하고 여긴 천국 들어온 심이에요. 그냥 앉았어도 뭐 좀 시원해 몸을 식혀나가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요즘 같은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모든 은행권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기 쉼터 운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에서 빙하 붕괴에 따른 홍수가 우려돼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밤 빙하호 붕괴로 맨델홀 호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건물 한 동이 부서졌고 이후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맨델홀 호수 수위는 현재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나 현지 기상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빙하호 붕괴 홍수는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갇혀있던 물이 틈새로 빠져나가 강이나 호수 수위를 높이면서 발생하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드는 시기가 되면 8월 밤하늘에 두 차례의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슈퍼 블루문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밤하늘을 밝힌 보름달입니다.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35만 7,500km로 평균 거리 38만 km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30일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보름달이 뜹니다.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겹치는 현상입니다.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달을 불길한 것으로 보아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 우울한 달이란 뜻의 블루문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30일에 뜨는 슈퍼 블루문은 보통 보름달보다 8% 크고 16% 밝게 보이며 연중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과 비교하면 14% 크고 무려 30%나 더 밝습니다. 폭염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13일 밤. 올해 최고의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이번에 출현하는 별똥별은 시간당 평균 50에서 75개, 최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음달이 다음 달 새벽에나 뜨기 때문에 달빛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태풍 정보에서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새벽쯤 강원도 화천 부근을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밤부터 남해안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풍 위험 반원에 드는 동쪽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인공위성을 띄우고 달 탐사선을 쏘면서 본격화된 우주 경쟁은 한 나라의 과학과 경제적 역량을 과시하는 국제 정치적 목적이 컸죠. 하지만 이제는 우주 개발이 더 이상 과시나 상징이 아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무대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9세기 금맥을 쫓아 미국 서부로 돌진했던 골드러시가 있었다면 이젠 더 크고 풍부한 우주의 가치를 쫓는 스페이스 러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그 변화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6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김성수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인 만큼 우주 탐사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우주 탐사 경제에 관련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10년대 중반부터 스페이스X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워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민간 업체도 위성 외의 우주 탐사 관련 사업으로 생존이 가능할 뿐더러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유인 우주선 및 달 착륙선, 월면 로버, 심지어는 우주정거장 제작에 참여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경쟁 업체에 비해 많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낮은 비용으로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단 로켓의 수직 착륙을 통한 재사용과 두 번째, 1단과 2단 및 부스터에 모두 같은 엔진과 관련 부품들을 쓰는 점 때문입니다. 네, 달에는 헬륨-3라는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헬륨-3는 미래 핵융합 발전 연료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를 높은 온도에서 융합시켜 더 무거운 원소로 바꾸면서 그때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현재 해당 기술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반응률이 높은 융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중소소와 삼중수소의 융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소와 중수소의 융합, 세 번째는 중소소와 헬륨-3의 융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인데다가 중수소와 중수소의 융합도 삼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에서는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중성자 자체는 방사능 물질이 아니지만 다른 물질에 충돌하여 그 물질을 방사능 물질로 바꿀 수 있죠. 때문에 1번과 2번 반응은 방사능 물질의 차폐와 처리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3번 반응은 반응률이 낮아서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만 방사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점이 있죠. 3번 반응을 통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많은 양의 헬륨-3를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달 표면에서 헬륨-3의 추출 및 정제 비용은 아직 추측하기 힘들지만 달 표면에서 지구까지 화물을 가지고 오는 비용은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헬륨-3의 현재 가격이 킬로그램당 2천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운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 됩니다. 따라서 월면에서의 헬륨-3 채굴 및 정제 기술만 확보된다면 달에 있는 헬륨-3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 달에 있는 얼음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텐데요. 지구에서라면 리튬 이온 전지 등과 같은 2차 전지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달까지 이거를 모두 가져가는 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에서 구한 물질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이때 달에서 구한 얼음을 녹여 얻은 물을 낮 동안에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리 저장한 후 밤 동안에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이들을 물로 합성하여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장된 수소와 산소는 지구 궤도로 운반돼서 지구 표면에서 발사된 우주선의 연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구 표면에서 우주선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싣고 궤도로 올라가는 것보다 달에서 가져온 연료를 지구 궤도에서 넘겨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네, 말 그대로 지상도 공중도 아닌 바로 우주에서 로켓이나 우주선, 위성 등이 추진제를 공급받는 걸 말합니다. 지상에서 발사돼서 지구 궤도로 진입하거나 지구 중력장을 빠져나간 로켓은 자기 무게의 90%를 추진자가 차지하는데요. 즉 연료와 산화제가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 추진제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에서 수백 킬로미터 고도의 저궤도에 이르는 동안에 쓰게 됩니다. 따라서 달이나 화성과 같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로켓의 경우 지상에서 발사되어 지구 저궤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추진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며 그 상태로 달이나 화성까지 가게 되면 넉넉지 않은 추진제로 인해 탐사 활동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로켓이 지구 궤도에서 추진제를 재급여 받은 후 달이나 화성으로 향한다면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우주급유는 스페이스X가 스타쉽 로켓의 개발을 통해 수년 내에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우주급유는 달 궤도나 화성 궤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미래의 궤도 운송 수단 중에 하나로 우주 엘리베이터가 고려되고 있긴 한데요. 이 우주 엘리베이터는 정지궤도 고도에서부터 위아래로 케이블을 뻗게 해서 케이블의 아래쪽 끝이 지표면 근처까지 닿는 구조를 가지는 상승 하강 장치입니다. 화물칸이 케이블에 매달린 채로 위아래로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주 엘리베이터는 탑같이 지상으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인 셈이죠. 이런 우주 엘리베이터가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운송 비용 때문인데요. 궤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궤도 속도를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km 고도의 궤도에 올라가는 경우 그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그 고도에서의 원궤도 속도를 얻는데 15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우주 엘리베이터의 경우 화물칸이 케이블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평 방향의 속도를 얻게 되어 23,000km 정도의 고도까지만 올라가면 궤도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미래의 우주 엘리베이터가 건설될 경우 궤도 진입 비용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우주 탐사가 강대국들의 세력 경쟁을 위한 무대였다면 앞으로 우주 탐사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화학공업,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우주가 그런 주요 사업 영역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거대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국민과 정부와 기업들이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 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험 장비 중에 하나가 있는 도시인데요. 어디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보시고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The Illuminati were a secret society dedicated to scientific truth.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가속기를 비롯해서 첨단 과학 장비들이 즐비한 곳이고요. 네. 또 국제기구의 본부가 여기에 여러 곳 있어서 유익한 견학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과학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영상 속에 잠깐 그 영화의 한 장면도 등장했었는데 이게 그 다빈치 코드의 후속작인 천사와 악마잖아요. 네. 여기에 배경도 제네바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이 천사와 악마가 이곳 제네바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영화 내용을 앞부분만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 제네바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세른에서 이 반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반물질을 반종교 단체가 훔치면서 이 반물질을 이용해서 바티칸을 폭파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격전의 음모까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반물질은요, 실제로도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일반 물질과 성질이 반대인 물질인데 이 반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서로 소멸하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1928년에 이 반물질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견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의 반물질까지 차례로 발견이 됐고요. 2004년에는 제네바 세른에서 수소의 반물질을 38개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이 반물질을 0.172초 동안 포착을 했습니다. 이 반물질은 자연에서 거의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0.172초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 천사와 악마 속에서는 반물질을 이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와서 이것을 폭탄처럼 이용을 한다는 설정인데요. 실제로 반물질을 폭탄으로 사용을 한다면
한다면은 이 위력이 수소폭탄보다도 1000배는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아직은 반물질을 오랫동안 가만히 잡아둘 만한 용기가 개발되지 않았고요. 또 반물질을 만드는 공정이 매우 어렵고 또 복잡해서 폭탄으로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속 설정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제네바에서 반물질을 찾은 건데요. 그 영화에도 나오고 또 최초로 반물질을 생성해낸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인가요? 셀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요? 네, 세르는 이 제네바 군교의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있는 첨단 과학연구소인데요. 유럽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르네는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장비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일 겁니다. 이 LHC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LHC는 말 그대로 입자를 그중에서도 양성자를 굉장히 빠르게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원통형 가속기를 원형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둘레가 27km로 거의 지구상의 가속기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원통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기력과 자기력이 가해져서 이 안에서 입자가 매우 빠르게 가속을 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자끼리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물질이 탄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딪히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뭔가 생성되는데 걔가 우주, 빅뱅 바로 초기 우주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별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거기는 별도 안 나오는 시대. 네, 그러니까 빅뱅 직후 바로 초반을 재현해보는 거라는 건데요. 이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지금처럼 다양한 물질이 나타나게 된 원리가 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LHC가 건설되기 전에는요, 이 빅뱅을 재현하면은 세상이 폭발해서 망할 것이라는 공포감도 나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LHC를 통한 실험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 셀은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LHC는 중요한 과학 장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LHC에서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가 발견됐는데요. 이 힉스 입자는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로 1964년에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동안 관찰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2013년에 세른에서 힉스가 처음 발견된 겁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가 17개라는 이 현대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이로써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힉스 입자 추정 물질을 발견하고서 이 과학자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힉스 입자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었거든요. 참고로 LHC는 영하 271.3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너무나 큰 전기력과 자기력을 가해하기 때문에 이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까지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가 만약에 진짜라면 그리고 이것을 입자 가속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 가속기에서 더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자물리 실험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신비로운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네바 세른이라는 곳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른은 제네바 국제공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요. 이 트램을 타고 공항에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른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요. 12명 이상의 단체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또 개인이라면은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이 투어는 영어나 불어로 진행이 되고 세른의 초기 가속기에 실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LHC는 직접 볼 수가 없는데요. 이 LHC는 한번 가동을 하고 나면은 이후 몇 달 동안 계속 방사능이 나오면서 이 다가갔다가는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세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가상으로 세른을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영상물도 많이 준비돼 있고요. 또 세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물도 있고 이 밖에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소개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세른 말고도 또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에는 UN 유럽 본부를 포함해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기상기구,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NGO까지 수백 곳이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구들이 유난히 제네바에 많이 진출을 한 거는요.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스위스가 유럽 내륙의 중심에 위치를 해서 이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맞닿고 있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서도 제네바가 16세기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종교적인 피난민을 수용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런 영적인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후에 전쟁을 지나면서도 스위스가 계속 중립국의 지위를 지켜나가면서 이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는데 유리했던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도 국제기구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인프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역사책을 보면 제네바의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그 제네바에 가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국제기구들도 직접 둘러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에는 관광객들이 이런 국제기구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유엔본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유료로 진행되는 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당국이 진행하는 무료 투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UN 유럽본부나 국제적십자사, WHO, WTO 등 여러 기구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로 여행을 하신다면 자연 경관을 보는데 좀 더 집중하거나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투어를 해보는 것도 스위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위스 하면 대자연만 떠올랐는데 뭐 우주 비밀의 중심 그리고 국제기구의 중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발사 1년을 맞아 다누리가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달의 극지방은 우리나라의 유인 달 착륙 후보지이기도 한데요. 양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달 남극점에서 160km 떨어진 아문센 분화구입니다. 다누리가 달의 남극으로 비행하며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분화구 주변의 검고 어두운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특히 사진 속에는 두 곳의 달 착륙 후보지가 있는데 수직 방향 촬영과 달리 사각으로 촬영한 덕분에 착륙지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 남극점 근처의 또 다른 분화구인 스페드럽 분화구. 분화구 내의 영구 음영 지역을 나사 섀도우 캠이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얼음 형태로 다량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북극의 에르미트 A 분화구 모습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이 동시에 촬영했는데 섀도우 캠이 촬영한 사진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게 되게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누리에 있는 그 탑재체 중에서 섀도우 캠과 루티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두 개 자료를 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의 대표적인 자기 이상 지역인 라이나 감마수해를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달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에 위치해 평소 관측이 어려웠던 분화구의 다양한 지형을 고해상도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누리의 감마선 분광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달 표면 토룸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했습니다. 하루 12번씩 달 상공 100km 위를 돌고 있는 다누리. 임무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 만큼 앞으로 다누리가 보여줄 다양한 과학적 성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1970년대 발사돼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나간 탐사선 바로 보이저호인데요. 반세기 가까이 우주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해오던 보이저호가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지상국에서 보낸 신호에 작은 오차가 있었던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7년 미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보이저 2호. 인류 최초로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두루 탐사하고 2018년부터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 심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각종 촬영 장비와 함께 이른바 골든 레코드도 실렸습니다.
혹시 만날지도 모를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남녀 형상을 비롯한 지구의 다양한 사진과 인사말을 황금 도금을 한 LP판에 기록한 겁니다. 보이저호는 무려 47년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지상의 전파 망원경에 유용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나사의 신호를 받은 보이저 2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사의 실수로 보이저 2호 안테나를 지구에서 2도 빗나가게 조정한 겁니다. 보이저 2호와 지구의 거리는 199억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33배에 이릅니다. 미세한 각도만 틀어져도 천문학적인 거리차가 생겨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2도가 틀어졌으면 태양이 안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나사는 호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지난 1일 보이저 2호의 신호를 감지했지만 너무 미약해 분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보이저 2호에 안테나를 바로잡는 명령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오는 10월 15일 보이저 2호가 스스로 안테나 방향을 바로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 2호는 주기적으로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돌리도록 설계됐는데 만에 하나 이에 실패하면 보이저 2호는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핵융합 점화에 다시 성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핵융합 연구시설 연구팀은 지난달 30일 실험에서 핵융합 점화에 재성공했습니다. 핵융합 점화는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핵융합 반응이 지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핵융합 재점화 성공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크지만 핵융합 발전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간의 격투기 대결이 X로 바뀐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서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이번 대결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참전 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무엇을 위한 결투인지 묻는 한 이용자에게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라며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같은 날 트위터에 대항마로 내놓은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난 오늘도 가능하다며 머스크가 처음 도발해 왔을 때 8월 26일을 제안했는데 확정 지어주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자선 기금을 모금하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방역 완화 로드맵 2단계 일정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수요일로 예정됐던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등 방역 완화 일정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주간 확진 규모는 6주째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방역 완화 일정은 추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조차 심내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의 트레이닝 반들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국에서 울타리가 쳐지지 않았는데도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풀을 뜯는 소들이 있습니다. 목에 걸린 특별한 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잉글랜드 서부의 산악 목초지에서 소들이 드러누워 쉬거나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둘러싼 어느 곳에도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들은 일정한 구역을 함부로 벗어나 풀을 뜯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바로 목에 건 벨이 울리면서 일종의 가상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Once the cow hears that, it realizes that I'm getting to the edge of my boundary and they just kind of turn back into the grazing unit and carry on.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벨에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GPS 칩이 결합돼 있어서입니다. 관리자가 휴대전화 GPS 벨 앱을 통해 소가 풀을 뜯을 구역을 그때그때 설정하고 소가 여기를 벗어나면 곧바로 경고벨이 울리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소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고대 산림지대인데 400년 된 너도밤나무를 비롯해 이곳에 형성된 미세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What we want to provide is a continuity of those trees. They themselves were created through grazing regimes, and we are now implementing a future of grazing regimes. GPS 벨은 휴대전화 하나로 특정 구역을 설정해 가축을 관리할 수 있기에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풀을 뜯게 하는 등 목축 농가에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이나 테러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열차 한 량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나와부샤 사르아리 기차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사고 기차는 모두 17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हादसा भाईजान हमें धमाका हुआ हमें धमाका सुनाई दिया उसी टाइम हम आए थे उस धमाके के हिसाब से हम इधर आए फिर हमने देखा बोगियां सारे उखड़े पड़े हुए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हम इसी हिसाब से आए 파키스탄 철도 당국과 군이 부랴부랴 구조 인력을 보내 승객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हादसे के बाद नाजिर में क्या बताऊं कि मैं खुद ये जब मैंने मंजर देखा तो मेरी भी आंखों में आंसू आ गए थे
लोगों का अजीब मंजर था लोगों को देख रहे थे अपने अजीज रिश्तेदार को ढूंढ रहे थे परेशान हाल थे 탈선한 열차 객실 가운데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객실도 있어 중장비로 객실 문을 여는 등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기차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는데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면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गुफ्तगू की और तहकीक का आगाज़ कर दिया है और उन्होंने कहा है कि मैं उसको पब्लिक करूंगा कि इसकी क्या वजह है। 파키스탄에선 1년에 8천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총 연장 7,500km에 이르는 기차 선로가 놓여 있는데 낡은 철도 인프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2021년 6월에는 신드주의 다르키 근처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3명 중 1명이 재범일 정도로 소년범은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청소년기 14번이나 소년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임예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야간 전화도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고 뭐하고 보냈어? 뭐하고 지내? 근황을 묻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소년범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관리 감독하고 형사처벌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 이 중에서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주요 업무는 늦잠 자는 소년들을 깨우고 명령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반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공감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형편이 어려우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자주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다 보면 소년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문신도 하고 몸은 저보다 엄청 덩치가 더 크고 말도 거칠게 하고 표정도 뭐 이렇게 막 거칠 표정으로 하면서 막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 범죄자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죄책이 무거워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30%가 재범이었고 이 가운데 18%는 9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은 청소년 시절 14차례나 가정법원 소년재판에 넘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이 범죄의 굴레를 조기에 벗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두고 학교와 가정과 뭐 주변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를 다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50명, 60명을 관리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소년범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6호 처분 시설은 전국에 8곳뿐입니다. 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1년쯤 기다리는 동안 소년범들이 사실상 방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잘못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 친구 생일이라서 선수 모자 하나 사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손님이 지나가시면서 를 따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리아 특급 박찬호의 쾌투가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찬호 관련 상품은 한 해 동안 70억 원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저스 모자하고요. 가방, 티셔츠 그런 종류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영터스의 최승민 씨랑요. 구준혁, 강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며 청소년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00만 원어치도 사갔어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머리 두건입니다.
길거리 가다 봤는데요. 여성스럽게 이렇게 노랑 두건 한 게 예뻐서 노랑 두건 찾으러 왔어요. 한 인기 연예인이 드라마를 통해 선보이면서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서태지와 될 만한 가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90년대 X세대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패션이나 서태지 신드롬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이른바 신세대 문화 현상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힌 탈옥수 신창원. 검거 당시의 신창원의 옷차림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화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영웅시되는 풍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능하게끔 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물체의 수를 비교하는 능력은 학습 없이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백세범 교수 연구팀은 두뇌를 본딴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체 수의 비율과 차이를 구분하는 신경세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뇌의 수량 인지 및 비교 기능이 학습 전에 초기 두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를 이용하면 뇌신경과학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연구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색이나 공작새의 깃털색처럼 색소가 아닌 물리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색을 나노 3D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표재원 박사팀은 빛의 경로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절 격자 장치를 나노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색소가 아닌 미세 구조를 변화시켜 보이는 구조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연에서 관찰되는 구조색의 원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나 증강현실 장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포 내에서 물질을 담아 운반하는 나노 소포체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와 가톨릭대 공동 연구팀은 심근경색 치료법에 사용하는 나노 소포체를 기존의 줄기세포 대신 섬유아세포로 만드는 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섬유아세포에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물질을 부착한 뒤 목표 부위에 전달해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나노 소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줄기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해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강태규 한국전력기술실장과 한성호 SLM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강 실장은 몇몇 해외 원전 설계서만 가지고 있던 일체형 원자로 상부 구조물 설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 연구소장은 선체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수중 청소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선박 운항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NK세포는 면역세포이고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러한 NK세포를 바이오 잉크하고 혼합하여서 3D 프린팅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해 항암 치료의 중요한 인자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NK세포를 단독으로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암세포 도달 전에 많은 양이 유실돼 제대로 운반하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NK세포를 담는 하이드로겔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 박수아 연구원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